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을 뼈저리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요, 10년간 믿었던 사람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당한 사람입니다. 도끼에 발등뿐만 아니라 온몸이 다 찍혀서 너덜너덜해진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복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중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짓까지 싶으신 분도 있겠죠. 너무 무식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속 시원하다, 정말 잘했다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어느 쪽이시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건 저는 제가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엔 너무 과했고 미친 짓이었을지언정 저는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제 가슴 속 시커먼 멍을 조금이라도 씻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 이름은 오선희이고 올해 43입니다. 이제 9살 된 딸 서은이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과는, 이제 전 남편이 되었네요. 그 인간 조경수는 한때 제 세상의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남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가 되었지만 말이죠. 남편은 대형 가구 쇼룸에서 플로어 매니저로 일했었습니다. 연봉이나 복지, 근무 환경이 괜찮았기에 만족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 인간을 그 가구점에 취업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바로 접니다. 원래 남편은 좋게 말하면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능력도 없으면서 사업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연애하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최고의 사업가가 될 거라고 했고 자신만만했어요. 저한테 사업계획서도 보여주면서 자기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는지 또 얼마나 큰 꿈을 안고 사는지 자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허무맹랑하고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인데 그때는 저도 꽤나 순진하고 멍청했던지 그런 남편이 마냥 멋있어 보이기만 했습니다. 선이야, 내가 너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줄게. 그 허세 가득한 허풍마저도 멋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남편의 반짝이는 눈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홀라당 속아 넘어갔던 거죠. 남편은 원래 가전제품 매장에서 판매직을 했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프리미엄 원두를 파는 카페 사업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커피를 꽤나 잘 아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전문적으로 각 잡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보고 어깨너머로 좀 배운 게 다였죠. 그런데도 자신감만큼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남편은 양가 부모님이 집 얻으라고 보태주신 돈이 있는데 그걸 전세로 바꾸고 나머지 차액을 자기 사업에 투자하자고 했죠. 저는 좀 염려스럽기도 했지만 자신감 넘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믿었습니다.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대학가 근처에 꽤 큰 규모로 카페를 차렸어요. 결과는요, 처참했습니다. 유행은 지나도 두 바퀴는 더 지난 촌스러운 컨셉의 인테리어에 커피 맛도 그저 그런데 가격은 비싸고 친절하지도 않고 장사가 잘 될 턱이 있나요? 텅 빈 가게에서 비싼 원두만 하염없이 볶아대던 그 인간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월세는 밀리고 대출이자는 쌓여가서 2년 만에 빚만 남기고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때 저희 상황은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더군요. 저희는 그나마의 신혼집 전세금까지 빼서 그 빚을 메워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 결혼한다고 도와주신 돈인데 사업 투자한다고 홀라당, 또 그나마 남은 돈까지도 빚 청산한다고 홀라당.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말도 못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외곽에 있는 좁은 빌라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크게 되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반려동물용 스마트 장난감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는 형님이랑 해본다면서요. 저는 남편을 말렸고 다시 취업 자리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번엔 자신 있다면서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그 결과는 어땠냐고요? 1년 반 만에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스마트는 무슨 중국에서 들여온 조잡한 장난감에 앱 연동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걸 누가 사나요? 창고에 가득 쌓인 그 쓸모도 없는 플라스틱 장난감들. 정말이지 그 인간을 거기다 파묻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저는 반지하 원룸 같은 데로 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벽지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눅눅한 곰팡내가 진동을 하는 그런 곳이었죠. 저희 아이가 그때 4살 정도였는데 퇴근하고 아이 하원시켜서 그 곰팡내 나는 차가운 집으로 돌아올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남편의 허황된 꿈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우리 서은이는 무슨 잘못일까 싶어서 펑펑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남편은 또 정신 못 차리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따졌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당신은 사업할 사람이 못 돼. 머리 쓰는 일 말고 그냥 성실하게 몸으로 뛰면서 꼬박꼬박 월급 받는 게 우리한테 맞아. 제발 부탁이야. 우리 서은이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 저 어린애를 이런 환경에서 키우는 건 안 돼. 곰팡이 때문에 기관지염을 달고 살잖아. 제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자기 꿈을 이해 못 해주냐 어쩌냐 그랬는데 제가 진심으로 울면서 화를 내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제발 부탁이야. 나도 이제 지쳤어. 당신이 말한 뭐 사모님 소리니 뭐니 다 필요 없어.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좀 집다운 집에서 살고 서은이 먹고 싶은 거 사줄 수 있게 그렇게만 살자. 어? 저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정신이 좀 들었던 건지 아니면 제 모습이 너무 처절했던 건지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 후 남편은 사업 타령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발벗고 나서서 남편의 일자리를 알아봤죠. 그러다가 대학 선배 언니 중 친했던 유나 언니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 언니가 유명 가구 쇼룸 본사의 인사팀장으로 있거든요. 남편도 원래 영업직을 했기 때문에 그 언니에게 전화해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언니한테 연락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 일자리를 물어본다는 게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했거든요. 하지만 제 자존심보다 당장 월세와 생활비가 더 급했죠. 언니, 나 선이야. 잘 지냈어? 어머 선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결국 전화기를 붙들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제 남편이 저지른 일들과 저희가 지금 처한 상황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남편이 사람 상대하는 거, 손님 응대하는 거 하나는 자신 있거든. 혹시 언니네 회사에 자리 같은 거 없을까? 내가 부탁할 사람이 언니뿐이야. 좀 도와주면 내가 언니 은혜 평생 안 잊을게. 유나 언니도 처음엔 엄청 당황하고 난처해했죠. 선이야, 너 어쩌다가... 일단 울지 말고 들어봐. 우리 회사가 그래도 가구 쪽에선 대기업인데 사람 막 꽂아주고 그럴 수 있는 데는 아니야. 내가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판매직이라고 해도 인테리어나 디자인 전공자 위주로 뽑는 경우가 많은데 너네 남편은 그렇진 않잖아. 언니,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준다 셈 치고 언니가 인사팀장이라며 어떻게 안 될까?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할게. 제가 거의 전화기에 대고 빌다시피 매달리니까 언니도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마지못해 그러더군요. 그러면 일단 이력서부터 보내봐. 마침 현장직에 결혼이 생기긴 했거든. 근데 장담은 못해. 면접은 네 남편 몫이야. 면접 기회는 한번 만들어 볼게.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된다는 보장은 없어.
그래도 괜찮아. 고마워, 언니. 기회 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그 언니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제 남편은 면접을 봤는데 다행히 면접도 잘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언니가 힘이 없다고는 했어도 언니의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남편은 제 인맥과 처절한 구걸 덕분에 그 크고 번듯한 대형 가구 매장의 판매직 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남편의 밥그릇을 찾아서 숟가락까지 쥐어준 거였죠.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자기는 직장 다니는 게 안 맞다고 사업 체질이라느니 어쩌느니 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구했음에도 툴툴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언니가 정말 힘들게 도와준 거니 정신 차리고 일하라고 뭐라고 했죠. 남편이 걱정되었는데 웬걸 그 일이 다행히도 적성에 잘 맞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워낙 말하는 거 좋아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랬던지 손님들한테 가구 배치, 인테리어 팁 등을 설명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는 겁니다. 여보, 나 천직을 찾은 것 같아. 전에 전자제품 매장 때는 몰랐는데 여기서 일해보니 손님들 응대하는 것도 재밌고 동료 직원들도 다 너무 좋아. 당신 말 듣고 여기 취업해서 다닌 거 참 잘한 것 같아. 이젠 정말 당신이랑 서훈이 고생 안 시킬게. 나만 믿어. 남편이 회사를 곧잘 다니니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잘 됐다고, 이제야말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놈의 사업병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날리긴 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착실히 월급 받으며 산다고 하니 모든 게 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일했어요. 입사 1년 만에 우수사원이 되고 3년 만에 주임으로 승진하고 또 5년 만에 플로어 매니저 자리까지 꿰찼거든요. 그러는 사이 월급도 꽤 오르고 회사에서 이달의 우수 매니저 같은 걸로 상도 잘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남편을 나락에서 건져내서 번듯하게 사람 구실하게 만들었다고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긴 하지만 아파트로 이사도 갔고요. 모든 게 다 제자리에서 잘 돌아간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돈 문제가 겨우 괜찮아지니까 이 인간이 이번엔 다른 문제를 만들더군요. 바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여직원이랑 바람이 난 것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낌새가 부쩍 수상해지더라고요. 쇼룸 디스플레이 교체니 주말 특별 프로모션 준비니 하면서 퇴근 시간은 시도 때도 없이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퇴근하고 땡 하면 집에 와서 밥 달라고 하던 인간이 오늘은 팀원들이랑 스터디가 있다느니 매장 재고 정리를 핑계로 늦게 오거나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은 촉이 느껴지면서도 애써 무시하고 우리 남편 매니저 됐다고 고생하는구나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는 눈도 안 마주치고 제가 스킨십이라도 하려고 치면 아 피곤해 하며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언젠가부터 샤워를 하고 나와서는 비싼 향수를 뿌리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저는 그런 향수를 사준 적도 없는데 말이죠. 물어보니 자기는 판매하는 사람이니 이런 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그놈의 핸드폰은 정말 잠자는 순간에도 손에 꼭 쥐고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 쓰레기를 잠깐 버리러 나갈 때도 들고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놓던 인간이 갑자기 핸드폰을 무슨 보물단지처럼 끼고 살더라고요. 제가 무심코 핸드폰 좀 줘봐 서운이 사진 보게라며 손만 뻗어도 아 왜 하면서 화들짝 놀라며 감추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놀라? 당신 폰으로 찍은 서운이 사진 좀 보겠다는데. 사진 찍으면 내가 다 보내주잖아. 뭘 굳이 내 폰으로 본다는 거야. 당신 요즘 좀 이상하네? 핸드폰에 뭐 숨겨놨어? 숨기긴 뭘 숨겨. 회사 일이나 고객 정보 그런 거 들어있는 거지. 남의 폰을 왜 함부로 보려 그래. 라면서 폰을 철통같이 지키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남편의 행동은 티날 정도로 수상하고 미심쩍었으니까요.
결정적인 건 그날이었습니다. 저희 서은이가 거실에서 아빠 핸드폰으로 유튜브 퀴즈를 보고 싶다며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 놈이 소리를 빽 지르는 겁니다. 조서은! 아빠 폰에 손대지 말랬지! 몇 번을 말해! 애가 너무 놀라서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너무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애한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그냥 만화 좀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자 그 인간이 울고 있는 서은이를 노려보면서 이러더군요. 회사 자료가 들어있다고 했잖아. 실수로 만졌다가 그런 거 날아가기라도 하면. 당신도 서은이도 절대 내 폰 만지지 마. 알았어? 그때였어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 있다라는 게요. 단순히 회사 자료가 있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죠. 뭔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발작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본격적으로 의심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본사 직원들까지 다 모이는 전체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돼서 들어왔는데 술에 잔뜩 취해서는 거실 소파에 겉옷도 벗지 못한 채 대자로 뻗어 잠들었더군요. 그런데 그 곁에 그 인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다 싶어 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기도 했죠. 비밀번호가 있긴 하지만 남편이 쓰는 비번이 정해져 있었기에 쉽게 풀렸습니다. 떨리는 기분으로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상단에 떠있는 채팅방이 있더군요. 시연. 심장이 정말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연? 그 이름 옆에 붙어있는 하트. 그 대화방에 들어갔는데 아주 난리 부르스더군요. 자기야, 어제 회식 마치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끝난 것 같아. 그러게. 오늘이라도 볼까? 나야 좋지. 집에다가는 뭐라고 말하게? 일한다고 하면 되지. 회사 일 때문에 늦게 간다는데 지가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 나 오늘 자기가 골라준 원피스 입고 갔는데 나 봤지? 아까 봤지. 뽀뽀 갈기고 싶은 거 참았다니까. 창고에서 좀 볼까? 우리 전처럼. 어머, 변태네. 걸리면 어쩌려고. 그 대화를 보는데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에 사지가 마비되는 것 같은 기분마저 느껴졌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더군요.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고 지 옆을 지켜준 저에게 고작 돌려준 게 이따위 배신이라뇨. 사업 2번이나 말아먹고 제 전 재산까지 탕진했을 때도 저는 그래도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을 믿어주고 기다려줬어요. 다른 건 몰라도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여자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 인간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나 싶더군요. 그 바보 같은 믿음에 대한 대가가 결국 이 끔찍하고 더러운 배신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 고생한다며 홍삼이며 보약 먹이고 고객들 상대하는 직업이니 항상 깔끔해야 한다고 저는 싼 거 입어도 남편에겐 비싼 좋은 정장이며 셔츠를 사다 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헛짓거리였는지 깨닫게 되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더군요. 남편을 공들여 광내고 떼 빼주니 결국 그 내연녀한테 잘 보이고 다니는 꼴이었으니까요. 상대 여자는 박시연이라는 이름의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대화에서 유추해보니 그 여자도 유부녀였고 아이도 있더군요.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입사할 때 같이 들어온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남편은 그동안 매니저가 되고 박시연은 아직 대리인 걸 보니 능력은 그저 그랬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당장이라도 남편 멱살을 잡고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그 회사에 쳐들어가 남편과 그 여자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속수무책으로 눈물만 나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이 일을 저의 친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럴 때 생각나는 건 가족이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언니도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형부의 외도를 겪고 이혼을 한 전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가족들에게도 자세하게 안 알렸고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진 줄 아세요. 하지만 언니가 저한테는 솔직하게 다 말했죠. 형부가 바람펴서 결국 헤어진 거라고요. 저는 언니에게 전화해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부가 그런 줄 몰랐다며 경악하던 언니는 깊은 한숨과 함께 제 하소연을 들어주었죠. 그리고는 차분하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일단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부터 결정하라고요. 이혼할 거야? 아니면 덮고 살 거야? 그것부터 정해야 돼. 언니 같은 경우에는 형부의 외도를 처음엔 눈 감아줬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한 번은 실수일 거라 믿고 싶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저히 안 되겠더랍니다. 덮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형부가 핸드폰만 만져도 심장이 내려앉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또 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돼서 미쳐버리겠다는 거였죠. 나중에는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 약까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잘못은 그 인간이 했는데 왜 내가 정신과 약까지 먹으면서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그래서 이혼했어. 이혼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 속은 시원하고 더 이상 힘들진 않더라. 경험자인 언니의 진심 어린 충고에 저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혼,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죠. 하지만 언니를 옆에서 지켜봤던 저는 그냥 덮고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 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넘어가 준다 한들 그 후에도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을 감시하게 될 게 뻔했죠.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바람핀 놈이 또 안 피겠나요? 저렇게 작정하고 저를 속인 인간인데요. 참 많은 생각과 눈물, 고민 속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하기로 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덮고 살 자신이 없었고 또 더불어 일 외에도 오랫동안 묵혀왔던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 그러니까 그 인간이 사업 말아먹고 제 돈까지 다 날려먹었던 그 원망이 덩달아 확 터져버렸거든요. 이혼은 결심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누구죠라고 순순히 이혼을 해줘야 하나 싶은 거예요. 남편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 바람피는 건데 이혼해주는 게 억울했던 거죠. 심지어 그 취업조차도 제가 도와준 건데요. 저는 이런 마음을 언니에게 고민 상담했습니다. 네 마음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너네 형부랑 바람난 그년 어디 살고 무슨 일 하는지 다 알거든. 머릿속으로는 몇 번이나 쫓아가서 난리치고 머리끄덩이 잡고 싶었어. 결국 그렇게 못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참 분통 터지고 한이 되는 거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여자는 너네 형부랑 헤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남자 하나 물어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야. 남의 가정은 이렇게 파탄내놓고 자기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게 말이 되니? 저도 언니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뭐가 됐든 언니가 다 도와줄 테니까. 그래야지 네가 나중에 후회가 안 남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 말해봐. 걔네 직장 가서 다 폭로하고 싹 다 뒤집어 엎고 싶어. 아주 개망신을 주고 싶어. 제 말에 언니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하더라고요. 그럼 해야지. 근데 그게 말이 쉽지. 뒷감당은 어떻게 하라고. 드라마에서나 그런 게 가능하지. 실제로는 고소당할 게 뻔하고. 야, 뒷감당 생각하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것들은 뒷감당 생각하고 그지랄 떨면서 바람 피우고 다녔겠냐? 저는 언니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이혼도 할 거고 상간소송도 물론 걸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단 그것들, 제 남편 조경수와 내연녀 박시연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짓인지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야지 제가 조금이나마 더 억울하고 덜 한스러울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열고 워드 파일을 열어 큰 폰트 크기로 적었습니다. 조경수 매니저, 박시연 대리, 이들의 역겨운 사내불륜을 고발합니다. 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넣었습니다. 둘이서 자기야 보고 싶다, 창고에서 어쩌고 등등 그것들이 나눈 더럽고 은밀한 대화들과 주고받은 사진까지 한 장의 종이 앞뒤에 빽빽하게 넣었죠. 언니, 이 정도면 되겠지? 좋아. 이 년놈들 이 전단지 보고 뭐라고 변명할지 어디 두고 보자. 저는 그 A4 용지 경고문을 자그마치 100장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말 가구점으로 언니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가장 붐비는 주말, 그것도 피크 시간을 노렸죠. 남편은 2층 리빙 코너에서 상담이 쭉 잡혀 있다는 걸 미리 알아냈기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가구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 같이 흥분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어디 두고 보자 싶은 이갈리는 분노도 함께요. 보니까 저 멀리 2층 리빙 코너에서 제 남편 조경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언니와 함께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제가 갑자기 찾아와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여기 어쩐 일이야? 처형까지? 당신 보러 왔어. 그리고 박시연도. 제 입에서 박시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남편은 몹시 놀라더라고요. 어? 저는 일부러 크게 외쳤습니다. 박시연은 어딨어? 내 남편이랑 붙어먹은 박시연은 어딨냐고! 제가 쩌렁쩌렁하게 외치자 사람들은 다 쳐다봤고 남편의 얼굴은 삽시간에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이러냐고 저를 말리려는 겁니다. 언니, 지금이야!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그 순간 저희 언니는 공중으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제가 뽑아온 100장의 전단지는 그 가구점의 천장에서 뿌려지게 되었죠. 박시연은 어디 있냐고. 아, 저기 있네. 당신이 박시연이지. 내 남편하고 놀아나고. 이 매장 창고에서도 뒹굴었다며. 니들이 짐승이야? 쇼룸에 있던 그 수많은 손님들과 직원들이 모두 경악을 하며 여기저기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서 읽어보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미쳤나봐. 저 남자 저 여자를 이게 무슨 일이야 등등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직원이 달려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 업무 방해라며 저를 말리더군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있다가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는지 미쳤느냐고 거의 울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 나 미쳤다. 너 여기 취업시키려고 갖은 노력 다 했는데 기껏 취업해서 한다는 게 유부녀랑 놀아나는 거니? 야, 박시연 너도 이리 와. 와서 네 눈으로 직접 봐. 당장 나가! 남편은 제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고 저희 언니는 그런 남편을 밀치며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어디다 손을 대냐며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가구 쇼룸장은 저희의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된 거죠.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구경했고 몇몇은 핸드폰으로 이 광경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직원들은 제발 나가서 얘기하시라며 저와 언니를 잡아당겼고 언니는 그 와중에 손을 뿌리치고 멀리서 도망가려는 박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네가 박시연이지?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다면서 이러고 싶니? 이 추잡스러운 년아? 박시연은 얼굴을 가리며 자기 아니라고 하면서 도망을 치더라고요. 얼마나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가는지 언니도 결국은 놓쳤습니다. 남편은 저희 언니에게 달려가서 나가라고 밀치고 소리를 질렀죠. 저희 언니도 악을 지르며 남편을 밀쳤습니다. 내 동생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놓고 내가 못 올 때 맞냐 이 개자식아. 나가라고 당장.
다른 직원에게 잡혀있던 저도 뿌리치고 그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배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공중에서 날아오르듯이 체중을 실어서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남편은 제 싸대기를 정통으로 맞고는 바닥에 나자빠지기까지 했어요.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사업 말아먹고 내 돈까지 말아먹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 거 그래도 남편이랍시고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이 직장까지 구해서 취업시켜줬더니 기껏 한다는 게 바람이나 피워? 와이프 속이고 바람 폈을 때 이럴 줄 몰랐어? 신나서 불륜질할 때는 이런 꼴 당할 거 몰랐냐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썼고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바닥에 쓰러져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때쯤 매장 총괄점장과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했고 언니와 저는 이만하면 됐다 싶어 손을 뿌리치고 매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나갈 때 보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언니는 씩씩대며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저를 부축해서 겨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언니 차에 올라탔는데 얼마나 흥분 상태였는지 손발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떨리더라고요. 언니는 잘했다고 저것들 아주 개망신 제대로 당한 거라고 이만하면 됐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내가 결국 저질렀구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걱정도 되긴 했지만 후회보다는 후련한 게 더 컸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챙겼고 서언이를 데리고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냐며 일단 돌아오라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난리가 났죠. 저는 할 말 없고 이혼이랑 상간소송 할 거니까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그 일은 생각보다 여파가 컸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일자리를 알아봐준 유나 언니에게 전화해 사과를 했습니다. 언니가 좋은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언니도 처음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했지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았다고 언니에겐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 사정을 털어놓으니 언니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 유나 언니가 얘기해준 본사 측에서 내린 결정은 놀라웠습니다. 동료끼리 직장 내 불륜을 저지르고 심지어 매장에서까지 추잡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자기들 제품과 브랜드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동이라면서 아예 징계 해고 처분을 내렸다는 겁니다. 아주 꼬시더라고요. 물론 그 내연녀 박시연이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했지만요.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개망신을 당해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대요. 게다가 그 내연녀의 남편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저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라는 건 저도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곧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그 여자가 받은 징계 해고는 제가 한 행동 때문이 아니고 그 여자 본인의 불륜 행위에 따른 근무 태만과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네가 바람 피우느라 일 똑바로 안 하고 회사 망신시켜서 잘린 거다 그거죠.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폭로를 한 건 제 잘못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결국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과 위자료를 합쳐 1,000만 원 정도를 물어주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 역시도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했고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인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500만 원 위자료 받고 깽값으로 1,000만 원 돌려준 셈이죠. 제 전남편 조경수 역시 저에게도 위자료를 뱉어냈고 퇴직금도 징계 해고라 거의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 내연녀의 남편 역시 저희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기에 그 내연녀 남편에게도 거액의 위자료를 줬다고 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시원하게 잘 끝난 것 같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법원도 여러 번 가야 했고 그 여자도 저를 고소한 거다 보니 경찰서도 들락날락거리고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도 꽤나 아팠죠. 하지만 저는 그때 제가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기에 제 속에 남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은 뻔뻔하게 이혼당하면서도 일을 이렇게 만든 건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 박시연이랑 놀아났을 때 네 인생은 이미 망가지기 시작한 거라고요. 자기 스스로 망친 인생이면서 저한테 끝까지 원망을 하는 걸 보니 저 답도 없는 인간을 내가 데리고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지금은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 어떤 남자도 만날 생각 없고요.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제 딸 서은이 예쁘고 바르게 잘 키우면서 저와 제 딸의 행복만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물어준 그 깽값 1,000만 원이 제 한을 푸는 값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